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40대의 가장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초등학생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집 사정을 잘 모르는 남들은 저희 모자지간의 사이가 참 좋다고 말씀하시며 저희 가게를 찾아주시는 손님들도 저와 어머니가 참 많이 닮았다고 하십니다. 저희 딸아이까지 셋이 있으면 붕어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 가족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 어머니가 저희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양어머니냐 하면 그것도 또 아닙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어머니는 사실 이혼한 전처의 어머니, 그러니까 바로 제 장모님이십니다. 전처와 이혼한 지도 오래되었는데 장모님이랑 지낸다고 하면 사람들이 오해할까 싶어 남들에게는 그냥 저희 어머니라고 하지만 제 속마음도 사실은 장모님을 정말 저희 어머니처럼 생각합니다. 사실 사별한 부인의 어머니도 아니고 뻔히 살아있는 전처의 어머니와 사이가 같이 지낸다는 걸 들으면 대부분 이해하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어쩌다 보니 특별한 사연으로 함께 지내게 되었지만 이제는 어머니가 안 계시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지경입니다. 겪어보니까 가족이라는 게 꼭 피가 섞여야 가족이 아니더군요. 남들 눈에는 이상해 보일지 몰라도 저희는 정말 둘도 없는 행복한 가족입니다. 저는 어려서 아버지가 도망가고 홀어머니와 단둘이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쿰쿰한 곰팡이 냄새가 나는 반지하 셋방에서 매일 주인 아주머니의 눈치를 보며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집을 떠나셨는지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언젠가부터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시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었네요. 그렇다고 아버지의 부재가 그리 컸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오히려 아버지가 더 이상 집으로 오지 않으시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 늘 술을 달고 사시던 아버지는 애초에 가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어머니에게 술상바오라며 소리를 지르셨고 학교도 안 간 어린 체게 술 심부름을 시키셨죠. 슈퍼 아주머니가 아이에게 외상으로 술을 들려 보내는 걸 언짢아 하는 걸 알면서도 술을 안 사가면 아버지에게 혼이 나니까 어린 제가 사정을 해서 술을 사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술을 못 샀다고 거짓말하고 가져가지 말아볼까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가 술 드시는 게 정말 싫었거든요. 그렇게 매일같이 소주를 몇 병씩 비우시는 분이니 술을 드시지 않는 날에도 몸에서는 알코올 냄새가 났습니다. 어려서는 그 냄새가 아버지들 냄새인 줄 알았어요. 다른 집 아버지들도 매일 소리만 지르고 술만 드시는 줄 알았습니다. 한번 나가시면 일주일씩 안 돌아오시는 것도 당연한 줄 알고 자랐죠. 그렇게 아버지가 가정에 소홀할 동안 고생하시는 것은 혼자 계신 어머니셨습니다. 1년 365일 쉬는 법이 없으셨던 어머니는 늘상 뭔가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에는 집에서 저를 업고 뭔가를 만들고 계셨고 제가 조금 자라 혼자 걸어 다닐 적부터는 저를 데리고 시장으로 가게로 일을 다니셨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어머니를 따라다니다 보니 어렸을 적부터 저는 눈칫밥이 익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일하는 곳에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사장들이 좋아할 리 없으니까요. 간혹 가다가 아주 좋은 사장님을 만나면 야구르트도 하나 얻어먹고 쉬는 방에서 만화영화도 볼 수 있었지만 모든 사장님들이 저희 모자의 편의를 봐주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어린아이 달고 다니는 어머니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래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매일 술에 찌들어 사는 아버지는 집에 생활비 한번 가져다 주신 적이 없으셨죠. 가끔 다쳐서 돌아오시는 걸 보면 나가서 뭐라도 하고 다니시는 것 같았는데도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돈을 가져가면 가져갔지 갖다 주신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마 아버지는 술도 술이지만 도박 같은 것에도 손을 대셨던 것 같습니다. 가끔 가다가 아버지에게 돈 빌려줬다는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오기도 했으니까요. 제 얘기지만 하다 보니 참 구질구질한 어린 시절이었구나 싶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와 둘이 있을 적에는 저는 항상 행복했습니다. 눈칫밥은 먹지만 어머니 손잡고 일 따라다니는 것도 좋았고
어머니가 가끔 가다가 통닭 한 마리 사주시면 어머니와 다리 하나씩 뜯어먹는 것도 좋았습니다. 통닭을 먹은 다음 날이면 어머니가 그 뼈들을 잘 씻어다가 우려내셔서 닭죽을 해주시곤 했는데 그게 참 맛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려서 뭣도 모르고 맛있다고 먹었는데 나중에서야 어머니가 없는 살림에 한 푼이라도 아끼시려고 그렇게까지 하셨다는 걸 알았죠.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머니는 저 하나 바르게 기르시겠다고 안 해본 일 없이 사셨습니다. 쉬는 날에도 늘 봉투 접는 부업이나 머리핀에 비즈 다는 부업 같은 것을 많이 하셨습니다. 흐릿한 형광등 불빛 아래서 한 개의 5원짜리 봉투를 붙이시며 제 교재값을 버셨죠. 그래서 그러셨는지 어머니는 매일 눈이 아프다고 그러시더니 결국 안암으로 세상을 일찍 떠나셨습니다. 그게 제가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얼마 안 남긴 그때 어머니가 너무 빨리 세상을 뒤로 하셨습니다. 집에 돈이 좀 있었으면 어머니가 병원을 일찍 가보셨을까? 집에 아버지가 계셨으면 어머니가 그런 부업 안 하고 사셨어도 되셨을까? 내가 조금만 나이를 먹었더라면 돈 벌어서 어머니 편하게 해드릴 수 있었을까? 참 갖은 후회가 다 들더군요. 후회 없이 어머니를 떠나보낼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고등학교 가지 말고 상고 가서 일이나 할 걸. 뭐하러 대학 가겠다고 설쳐서 그랬나 싶은 마음까지도 들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일가 친척도 없던 저희 어머니는 장례식장을 찾아오시는 분도 안 계셨네요. 행한 장례식장을 찾아주신 건 몇몇 저희 학교 선생님들과 반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곁에 있어줄 사람이 있어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어린 나이에 장례가 처음이라 뭘 해야 하는지도 잘 몰랐는데 어른들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장례를 치를 수 있었죠. 그렇게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어머니 고생 덜 시키려면 공부라도 잘해야겠다 싶어서 어려서부터 성적은 꽤 좋았습니다. 학원은커녕 문제집도 겨우 얻어보면서도 전교권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그래서 대학도 문제없이 진학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필 가장 중요한 고3 시기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제가 제정신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뒤로 저는 학교도 빠지고 성적도 점점 떨어졌죠. 이제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데 공부가 무슨 소용이고 대학 가서 뭐하나 싶었습니다. 그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를 일으켜 주셨어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너 이러라고 여태 고생해서 공부시키셨겠냐고요. 사실 저도 알았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는 걸 어머니가 좋아하실 리 없다는 걸요. 정말 어머니를 생각한다면 제가 대학 졸업장이라도 따서 어머니 보여드려야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렵던 집안 형편도 싫고 그래서 고생만 하던 어머니도 싫고 우리 버리고 떠나버린 아버지도 싫고 이럴 거면 차라리 나를 낳지 말지 그랬나 싶은 원망까지 들었네요. 그래도 어머니를 사랑했던 저는 어머니 생각으로 겨우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당장 돈이 없어 대학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여태 해왔으니 마지막으로 하던 데까지 해보자 싶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이악 물고 고등학교 마지막 해를 견뎠습니다. 어쩌면 공부하느라 잠시 그 아픔을 잊을 수도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공부하고 있을 때면 다른 잡생각이 안 들었으니까요. 차라리 그게 낫다 싶었습니다. 결국 넣었던 대학에 다 붙었습니다. 사실 돈만 있었으면 더 좋은 대학도 노려볼 수 있었는데 저는 최대한 국립대나 장학금 나오는 거 위주로 선택했네요. 사실 그마저도 저희 담임 선생님 아니었으면 입학금 없어서 어려웠을 뻔했지만 제 사정을 잘 아시던 담임 선생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장학금을 받으며 가해로 생활비를 벌어 대학 생활을 보냈죠. 그나마 제가 공부라도 잘해서 다행이었지 싶네요. 공부 열심히 해서 어머니 호강시켜 드리겠다는 꿈은 더 이상 이룰 수 없었지만 그래도 전국에 계실 어머니 걱정 안 시키려고 혼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들 놀 때 안 놀고 열심히 했더니 그래도 도움이 되었는지
저는 어렵지 않게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자 들어가는 대단한 직업은 아니지만 남들 다 알만한 이름난 회사에 입사하게 되니 앞으로 고생은 끝났다 싶었습니다. 취업에 성공한 뒤로는 돈 모아서 집 사고 결혼하는 게 제 다음 목표였습니다. 이상하게 저는 어려서부터 항상 정이 고팠던 것 같습니다. 어려서는 남들 다 있는 아버지 없어서 그랬고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는 고아되었으니 더욱더 그랬네요. 그래서 내 형편이 여의치 않지만 착한 아내 만나서 나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서 고아에게 귀한 딸을 내어주실까 싶었지만 그래도 어딘가에 있을 제 짝을 찾기를 바라며 살아갔습니다. 내 힘으로 집 살 때까지는 낭비하지 않겠다고 취업하고도 저는 고시원에서 지내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남들은 해외여행이다 명품이다 돈 쓸 때도 저는 묵묵히 저축만 했습니다. 당장 마음 편히 쉴 만한 방 한 칸 없는 주제에 남들처럼 놀고 다니는 게 저한테는 너무 큰 사치 같았거든요. 일단 집이라도 있어야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대기업 다니니 남들보다는 더 번다고 하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내 집 하나 갖기가 참 힘들더군요. 모아도 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운이 따라주었는지 겨우 은행 도움 받아서 4명의 아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운 좋게도 청약에 당첨이 되었거든요.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저 장가가라고 도와주셨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여태 모은 돈 다 털어서 집 한 채 얻고 나니 제 나이가 벌써 30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집 생기고 결혼하려고 보는데 결혼할 여자가 없네요. 제가 돈을 안 쓰니까 여자 만날 일도 없더군요. 밖을 다녀야 우연이라도 인연을 만들 텐데 쉬는 날에는 그저 집에만 있었으니 누가 떠밀어주지 않았으면 평생 혼자 살았을지도 모르겠네요. 다행히 저를 좋게 보셨던 지인분이 여자를 하나 소개해 주셨죠. 홀어머니 모시면서 참 착하고 열심히 산다며 저한테 어울릴 것 같은 아가씨라고 하더군요. 저보다 4살 어린 그녀를 그렇게 처음 만났습니다. 만나고 보니 왠지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또래 여자들과 달리 순수한 차림에 옅은 화장을 한 얼굴을 보니 왠지 순수해 보이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혼자 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하니 나랑 비슷한 처지겠구나 싶어서 마음이 갔던 것도 있었죠. 만나보니 정말 저랑 많이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혼자 굳은 일하시며 따님을 키우셨더군요. 남들한테는 창피해서 함부로 꺼내지 못할 처연한 이야기다 보니 그런 얘기 꺼낸 상대가 서로에게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비밀을 터놓으면 금세 친해진다고 하잖아요. 저희도 서로 힘들었던 유년 시절 기억을 공유하며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저는 바로 여자친구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죠. 여자친구는 집이 누추하다며 밖에서 보자고 했지만 어머님은 십수년 혼자 지냈을 적에 밥 한 끼 해주고 싶다며 집으로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아, 정말 엄마 고집도. 집이 넓지도 않은데 불러서 뭐 어쩌겠다고 그러는 건지 참. 왜? 나는 집이 더 편한데. 어머님이 힘드시지만 않으면 어머니 좋으신 대로 하자. 어차피 가족들 사이인데 뭐가 어때서 그래. 창피해서 보여주기 싫다는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저는 어머님을 뵈러 여자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방 2칸 작은 빌라였지만 여기저기 손보시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그 집이 저는 참 아늑하고 좋았습니다. 오자마자 제가 허기졌을까봐 준비해 놓으신 찌개를 다시 데워주시는 어머님의 정성에 감동도 했습니다. 집밥을 먹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질 않더군요. 집밥이 그리워 어머니 손맛이라는 백반집에를 찾아다녀봐도 집에서 먹던 그 맛을 쫓아갈 수 없었죠. 그런데 오랜만에 그런 집밥을 대접받으니 저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손님으로 갔으니 점잖게 먹고 오려고 했는데 자꾸만 제 밥숟가락 위로 반찬을 집어주시는 어머님의 마음에 점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뭐 좋아하는지 몰라서 그냥 내가 잘하는 걸로 해봤는데 입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네, 다 맛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아, 집밥 못 먹었을 지 오래되었을 것 같아서 결혼 전에 내가 밥 한 끼 해주고 싶어서 불편해할 거 알면서도 집으로 불렀어요. 미안해요, 집이 좁아서.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저 사실 정말 오랜만에 집밥 먹거든요. 참 맛있네요. 그때 장모님이 차려주신 그 밥상이 아직도 제 마음 깊이 남아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결혼을 결심한 이후에 장모님이 없었다고 말 못하겠네요. 장모님은 깊이 알지 못했지만 참 좋으신 분 같았습니다. 선한 인상에 고아인 저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사이될 사람을 식구처럼 챙겨주시는 게 참 감사하고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는데 어머님이 딸 결혼시키신다고 무리를 하셨더군요. 집에 돈이 없어서 혼수해줄 돈도 없다고 전세로 살던 그 집 내놓고 작은 집으로 들어가시고 그 돈으로 따님 결혼시키려고 하셨답니다. 어머니 말로는 어차피 딸 보내고 그 집에 혼자 있느니 뭐하냐 그러시는데 아무리 그래도 집까지 줄여서 딸 시집 보내신다는 게 제가 참 마음이 불편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제가 장모님 모시고 살겠다 그랬습니다. 어차피 저는 고아라서 시댁 식구도 없고 집에 방도 남는데 뭐하러 장모님이 나가서 사시겠냐고요. 그 말을 들은 장모님이 제 손잡고 우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장모님, 이제 저 아들로 생각해 주세요. 저 어머니 일찍 보내고 참 많이 외로웠습니다. 제가 장모님, 제 어머니처럼 모실게요. 믿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저희 세 식구가 한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네요. 그렇게 행복한 결혼을 하고 새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퇴직을 하고 임신을 하며 새 식구가 네 식구가 되었네요. 그땐 참 행복하다 싶었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아들처럼 잘 대해주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까지 함께 기르니 힘든 회사 생활에도 집에만 들어가면 스트레스가 풀리곤 했습니다. 맞벌이에서 아이가 생기며 외벌이가 되어 제가 좀 더 힘들어졌지만 식구들을 위해 열심히 하다 보니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장모님은 제가 고생한다며 매번 출근하기 전 아침 식사에 때마다 보양식까지 챙겨주셨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육아에 열심인 아내 덕분에 딸아이도 참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더는 바랄 게 없다 싶다가도 우리 어머니 살아계셨으면 이런 모습 보고 좋아하셨을 텐데 싶어서 마음 한켠이 어려우곤 했죠. 그런 마음이 들 때면 장모님께 좀 더 잘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이제 장모님을 저희 어머니처럼 생각하니 어머니 살아생전 못해드리던 것을 다 장모님께 대신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집안 살림 도맡아 봐주시고 육아까지 도와주시는 장모님께 감사해서 용돈도 따로 챙겨드리고 그랬는데도 장모님은 한 번도 제가 드린 돈을 쓰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고맙다고 받아두셨다가 집에 큰돈 필요할 때면 도로 꺼내놓곤 하셨죠. 장모님은 사이가 밖에서 고생한다며 제가 벌어온 돈을 한 번도 허투루 쓰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어쩌다 보니 결혼하고부터 장모님이 저희 살림을 봐주셨고 생활비도 당연히 장모님께 드렸었네요. 장모님은 어떻게 그렇게 알뜰하게 살림을 꾸리시는지 저희 가족이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간식까지 따로 챙겨주시면서 말입니다. 게다가 장모님은 참 음식 솜씨도 좋으셔서 제가 외식할 일이 없었네요. 그렇게 네 가족이 모두 행복한 일상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우한 가정 환경 때문이었는지 친구가 별로 없던 아내는 아이를 키우며 동네에서 몇 엄마들과 친하게 지내더군요. 이전에는 집 밖에 모르던 아내가 그때부터 부쩍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우려할 정도가 아니었죠. 아이가 어릴 때는 장모님도 계시니까 아이 재워두고 동네에서 잠깐 커피 한 잔씩 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저도 아내가 사람들과 어울려 지낸다니 안심되었고 나가서 밥이라도 사라며 돈도 따로 챙겨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커피에서 시작된 자리가 가벼운 맥주 한 잔으로 이어지더니 아이가 유치원 들어가고부터는
밤마다 나가서 그의 엄마들이랑 술을 마시고 다니는 겁니다. 다들 애엄마라면서 집에서 애는 안 보는지 아이들한테 술 마시는 거 보여주는 게 좋지도 않은데 다들 그렇게 술을 즐기네요. 제가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 때문에 술이라면 질색을 하는 사람이라 저도 술을 멀리하고 아내도 그전까지는 술을 안 했는데 다른 애엄마들한테 물이 들어서 그 뒤로 잦은 술자리를 갔더군요. 저도 육아 스트레스로 힘들다는 아내에게 마냥 나가지 말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술 마시는 일로 걱정을 하니까 아내는 친구도 별로 없는 자기가 스트레스 풀 곳이 어디 있냐며 놀아주기를 요구했고 저도 처음에는 맥주 한두 잔 정도는 눈 감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맥주 한두 잔 정도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데 제가 아내를 너무 믿었던 건지 아내는 점점 더 나가 놀기를 즐겨했습니다. 한 번은 애엄마들끼리 여행을 간다길래 믿고 보내줬더니 거기서 나이트를 간 것을 들켜 크게 싸운 적도 있었네요. 그때는 처녀 때 그런데 못 가봐서 궁금증에 한번 가본 거라며 용서를 구하길래 저도 그냥 눈 감아 주었습니다. 별일 없었다니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했죠. 아이가 4살이 되면서 아내는 다시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그 뒤로 회식이나 친목을 핑계로 술자리를 자주 가시더군요. 사회생활하니까 이제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지 제가 술자리를 자제하라고 하는데도 오히려 저더러 답답하다며 화를 내곤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애엄마가 그렇게 술 마시고 다니는 게 뭐가 좋아. 아이한테도 보기 안 좋고. 좀 일찍 다녀. 또 그 소리야? 내가 맨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몇 번 그러는 거 가지고 왜 자꾸 그래. 요즘 술 안 마시는 사람이 어딨어. 당신이 안 마신다 그러지만 나는 자유를 줘야 할 거 아니야. 그렇게 술 때문에 부부 사이에 전에 없이 자꾸만 싸움이 벌어지더군요. 장모님이 계시니 저도 웬만하면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았는데 아내는 제가 좋은 말로 타일러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도 답답한 마음에 언성을 높이게 되었고 그러면 아내는 점점 더 소리를 높였습니다. 도저히 타협이 되질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의 고집을 꺾지 못한 제가 아내에게 술을 마시더라도 좀 일찍 들어올 것만 요구했지만 아내는 그마저도 무시하더군요. 이전에는 친구도 별로 없다며 가족밖에 모르던 아내였는데 늦게 배운 도둑질에 밤새는 줄 모른다더니 아내가 딱 그 짝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뒤늦은 유흥에 빠져 가정을 소홀히 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내가 집에 없기 일쑤였습니다. 어딜 갔느냐 전화를 하면 동네에서 엄마들이랑 맥주 한잔한다. 회사 근처에서 동료들이랑 한잔한다. 매번 술자리에 있다더군요. 저도 더 말하기 질려서 점점 묻지 않았고 그렇게 아내와 제 사이의 거리는 멀어져만 갔습니다. 언젠가부터 아내와 대화도 없어지고 서로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술 이야기로 결국에 싸우게 되니 서로 입을 닫고 말았죠. 그래도 그때까지는 놀 만큼 놀고 나면 정신을 차리겠지 싶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술 때문에 부부싸움 한다는 얘기를 하면 다들 남자여서 그런가 술 좀 마시는 걸로 큰일 나지 않는다며 모두 제 편보다는 아내 편을 들어주었거든요. 저도 그때까지는 제가 너무 아내를 가두려고 하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것을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딸아이가 학교를 들어가고 아내가 제게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면서 아이도 컸으니 이혼하자 그러네요.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술 문제 빼면 싸울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요. 내가 그동안 너무 몰아붙였나 싶어서 아내를 설득하려 했는데 아내는 이미 제게 마음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나도 내 가정 지키고 싶어서 참아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나 그 사람 정말 사랑해. 당신이 욕해도 할 말 없는 거 알아. 근데 나도 이젠 좀 행복해지고 싶어. 뭐? 행복? 아니 그럼 당신 나랑 살 때는 안 행복했다는 소리야? 내가 당신을 그동안 불행하게 했어? 그렇게까지 생각할 것 없어. 나도 당연히 당신 사랑해서 결혼했지. 그냥 지금 내 마음이 변했을 뿐이야. 이제는 그 사람을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 그냥 조용히 이혼하자. 소송까지 가서 뭐 하겠어. 양육권은 포기할게. 지우는 당신이 키워. 나 어차피 그 사람이랑 새로 시작할 거고 지우 데려가봤자 지우한테도 상처일 거야. 남편 앞에서 당당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며 헤어지자는 아내는 딸까지도 버릴 작정인 건지 양육권도 포기하고 그 남자와 새 삶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여자가 제정신인지 바람핀 주제에 이혼해달라 소리를 하다니 참 기가 막혔습니다. 어차피 저 혼자 벌어서 딸아이 못 키울 것도 아니고 요즘 세상에 이혼이 흠도 아니라지만 저는 정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래? 우리 지우한테는 어떻게 이래? 당신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대체 내가 당신한테 뭘 못해줬어? 내가 그동안 가정에 소홀했니? 내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누구보다 당신이 잘 알잖아. 근데 어떻게 바람을 필 수가 있어? 악에 받쳐 소리 지르는 저를 보고 아내가 그러더군요. 그래서 싫은 거야. 집 밖에 모르고 사는 당신 때문에 너무 숨이 막혀. 나는 엄마랑 둘이 가난하게 살면서 내 삶이 지긋지긋해졌어. 근데 결혼까지 나랑 비슷한 당신이랑 하게 될 줄을 몰랐지. 그래, 처음에는 나도 당신 사랑했어. 나랑 비슷했으니까. 나랑 같은 아픔을 공유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더 잘 알고 이해하고 살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살아보니까 아니더라. 둘이 같은 아픔을 가졌다는 건 그만큼 둘 다 구질구질하다는 거야. 당신 정에 고달파하고 가족 말하는 것도 지겨워. 나는 이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아내는 자기 인생이 구질구질하다 했습니다. 내 인생이 나락 같답니다. 이제 집도 있고 애도 있어도 여전히 구질구질한 삶이랍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하네요.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열심히 살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태 가족들만 바라보면서 버는 돈은 모두 가족에게 썼습니다. 제 나이 40 가까이 먹어서도 날 위해서 사치해본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오히려 그런 게 싫었답니다. 쓸 줄도 모르고 먹을 줄도 모르는 게 거지 같답니다. 처음엔 화를 냈습니다. 저도 할 만큼 했는데 억울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혼하자며 같이 화를 내더군요. 다음에는 설득했습니다. 그래도 하나 있는 딸 생각해서라도 같이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요. 내 아이도 우리처럼 외부모 밑에서 키울 거냐고 했죠. 그런데 아내는 딸도 안중에 없는 건지 전혀 개의치 않더군요. 몇 달을 설득하다가 결국 도장을 찍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간을 끌수록 그 여자한테 정이 떨어지더군요. 그토록 이기적인 사람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적어도 아이나 자기 어머니 생각은 할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더군요. 그 여자는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자기 인생 찾고 싶다며 저의 식구를 버리고 그대로 떠나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것이 이혼하겠다고 해놓고는 그 남자 집에 장모님 데려갈 수 없다며 장모님더러 알아서 살 길 찾아가라는 겁니다. 엄마, 나 내 인생 찾아갈 거니까 엄마도 엄마 갈 길 가. 어쩌겠어. 나 그 사람한테 엄마 얘기 못했어. 하고 싶지도 않고. 나 구질구질한 꼴 그 사람한테는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그리고 솔직히 나도 그동안 할 만큼 했잖아. 나라고 엄마랑 같이 사는 게 편했겠어? 말이 좋아서 모시고 사는 거지. 결국 돈 때문에 붙어 살았던 거 아니야. 엄마 여태 돈 모아놓은 것도 좀 있잖아. 그걸로 월세라도 알아봐. 아니면 김서방한테 여태 살림 봐준 거 계산이라도 해달라 그러던지. 아이고,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대체. 너 정말 이러고 잘 살 것 같니? 가족 내버리고 너 잘 살겠냐고. 너 정말 벌 받는다. 너 김서방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사. 장모님은 아내의 뻔뻔한 태도에 황당해 하셨습니다. 남편 버리는 것까지는 이해한다 쳐도 자기나 길러준 어머니한테까지 저런다는 게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나랑 이혼한다고 자기 어머니까지 팽개치겠다는 거야? 당신 정말 제대로 돌았구나, 어? 대체 그놈 얼마나 사랑한다고 부모 자식 다 버리고 이런 짓을 해. 당신 이러면 정말 벌받아. 진짜 단단히 벌받을 거야.
그리고 장모님은 내가 모실 거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마. 당신 지금 여기서 약속해. 나중에라도 장모님이나 우리 딸 찾아오지 않겠다고. 인연 끊으려면 제대로 끊고 나가. 결국 그렇게 해서 제가 장모님과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내와 이혼하면서도 장모님과 인연이 끊길까 아쉬웠는데 이렇게 모녀지간 연이 끊길 줄은 저도 몰랐네요. 장모님은 그 일로 충격을 많이 받으셨는지 쓰러지시고 며칠을 알아 누우시더니 겨우 일어나셔서 갑자기 짐을 싸시더군요. 김서방, 미안하네. 내가 지금이라도 짐 싸서 나가야겠어. 다 내 탓이네. 내 딸년이 그러는 것도 다 내 탓이야.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런 거지. 내 자식도 버리고 간 노인네가 무슨 염치로 사이한테 얹혀 지내나. 장모님, 얘기는 이미 다 끝났잖아요. 가실 곳도 없으신데 어딜 간다고 그러세요? 지우 엄마가 각서까지 쓰고 나가는 거 보셨잖아요. 이제 저한테는 지우랑 장모님밖에 없어요. 장모님 나가시면 저 혼자 지우 어떻게 키웁니까? 저 고아인 거 잘 아시잖아요. 장모님 안 계시면 손 벌릴 것도 없고 당장 저 회사 관두고 지우 돌봐야 합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같이 살다가 이혼을 했으면 자기 자식 따라가는 게 맞는 일이니 장모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비정한 딸 자식은 새 인생 찾겠다고 자기 어머니까지 버리고 각서까지 쓰고 나갔는데 당장 돈 없고 갈 곳 없으신 장모님이 어딜 가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어머니처럼 모시던 장모님을 내쫓을 수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아내랑 이혼한 거지 장모님이랑 척을 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제 말에 설득되신 장모님은 계속 같이 집에서 지내시기로 하셨습니다. 장모님뿐만 아니라 딸이나 저를 위해서도 장모님이 같이 계셔주시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었죠. 당장 엄마 없다고 우는 아이를 저 혼자 감당할 수도 없었고 집안일이라곤 해본 적도 없어서 말입니다. 그렇게 장모님이 저를 도와주시는 거라고 누차 말씀드렸는데도 장모님은 여전히 저와 사시는 게 불편한 듯 보였습니다. 장모님은 제게 부담이 될까 싶으셨는지 자꾸 나가서 식당 일을 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엔 까맣게 몰랐죠. 어느 날 장모님이 제게 돈 봉투를 쥐어주시더군요. 김서방,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지우 학원비에 좀 보태게. 이거 자네가 준 돈 아니고 내가 벌은 돈이야.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써. 응? 장모님, 이게 무슨 돈이에요? 내가 지우 학원 가는 동안 식당 가서 일을 좀 도와줬어. 잠깐씩 해주니까 많이는 못 받았는데 그래도 그 정도면 지우 학원비는 될까 싶어서 말이야. 지우도 다 컸고 이제 내가 집에서 하는 것도 없는데 나 혼자 놀고 먹는 것 같아서 마음이 영 불편해서 그래. 장모님이 하시는 일이 왜 없으세요? 집안 살림 하는 것도 벅차실 텐데. 언제 식당을 나가셨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 마음 불편해요. 이 돈 저 못 받습니다. 장모님 돈 안 버셔도 저 벌 만큼 법니다. 우리 세 식구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아유,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 자네도 내 입장 이해하지 않는가? 장모가 이혼한 사이 집에 얹혀 사는 게 말이나 되냐 말이야. 갈 곳 없는 나를 지내는 게 해주는 것도 고마운데 사이 벌어오는 돈 축내는 것도 염치 없지. 제가 자꾸 그러지 마시라고 해도 장모님은 도통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극구 말려서 집에 계시게 하면 잠깐 그러시다가 또 다시 나가셔서 식당 일을 다니셨던 모양이더군요. 그런데 아무리 잠깐씩 한다 그래도 남의 가게 일 봐주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식당 일 때문인지 장모님이 언젠가부터 몸에 팥새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눈칫밥 먹는 불편한 그 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기에 저도 더는 말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몰래 장모님 일하시는 식당에 찾아가 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하시길래 팥스까지 바르시나 싶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참 그 꼴을 보고는 장모님을 그냥 두질 못하겠더군요. 정식 직원 아니고 아르바이트라고 그러는 건지 장모님이 나이 많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직원들이 다 앉아있는데도 일은 죄다 저희 장모님을 시키지 뭡니까? 무거운 뚝배기를 들고 옮기시고
주방에서 설거지 하시는 장모님 모습을 보니까 예전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서 눈물이 울컥 올라왔습니다. 그날 혼자 집으로 돌아가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일하지 마시라 그래도 집에서 마음 불편해서 편히 못 계실 것이고, 그렇다고 저렇게 고생하는 꼴 보고 있을 수도 없고, 이래저래 궁리하다가 그럼 차라리 장모님 가게를 차려드리면 어떤가, 그 생각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장모님 음식 솜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제 입맛에만 그런 게 아니고 지인들도 집들이 날 와서 밥 얻어먹고는 다들 그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본다며 한마디씩 했었죠. 장모님이 예전에도 식당 일을 많이 해보셨고, 그러면서도 자기 가게 한번 열어보지 못해 아쉽다고 하셨던 말도 기억이 납니다. 그제야 왜 그 생각을 이제 했나 싶더군요. 가게가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힘든 일은 직원 쓰고 장모님은 요리 재미있게 하시면 그게 낫지 않나 싶었습니다. 직접 벌어서 경제력 생기시면 눈치도 안 보실 테고요. 거기다가 제가 마침 식품회사 마케팅팀 출신이니까 제가 조금만 도와드리면 어렵지 않게 시작하실 수 있겠다 싶었죠. 장모님 혼자 하실 정도의 작은 가게라면 그 정도 차릴 여윳돈도 있었고 말입니다. 그날 바로 장모님께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김서방, 내 가게라니. 세상에. 아니 가게 차리는 게 적은 돈도 아닌데 무슨 돈으로 그러나. 그리고 내가 무슨 실력이 된다고 가게를 차려. 아유 나는 안 돼. 장모님 솜씨는 제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안 망할 자신 있습니다. 저 대기업 출신이에요. 장모님 팍팍 밀어드릴게요. 그래도 남의 가게 일하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으시겠어요? 장모님은 또 제게 부담 줄까 걱정되시는지 이것저것 걱정을 하시면서도 알게 모르게 연신 웃음을 지어 보이셨습니다. 장모님은 당황스러워 하시면서도 좋아하시는 눈치셨어요. 결국 장모님이 가게를 차리기로 결정을 하시고 그 길로 제가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회사 다니며 모아둔 거래처들을 통해 무사히 가게를 열 수 있었습니다. 마케팅도 자신 있었죠. 어차피 오픈빨이라는 게 있으니 개업 초기에 입소문만 잘 타면 이거 진짜 되겠다 싶더라고요. 무엇보다 장모님 솜씨야 제가 보장하니까 말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인산인해는 아니었지만 마케팅 덕분인지 꾸준하게 손님들께서 찾아와 주셨고, 장모님은 찾아와 주신 손님들을 놓칠 수 없다며 정말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서 손님을 받으셨습니다. 점심 장사부터 시작하니 천천히 오전에 나가시면 될 것을 손님 위한다며 이른 새벽부터 나가셔서 준비하시고, 평일에 고생하셨으니 주말에는 좀 쉬시면 좋을걸. 하루 쉬는 주말에도 메뉴며 재료며 생각하느라 바쁘셔서 어쩔 때 보면 너무 과로하신 거 아닌가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 보니 손님들께서 알아주셔서 찾아주셨던 분들이 지인분들 데려오시고 인터넷에 후기 잘 써주시니 여기저기서 소문 듣고 찾아오시더군요. 망하지는 않겠다 생각했지만 제 생각보다도 장사가 너무 잘 되어서 저도 당황했었습니다. 그 사이 장모님의 가게는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점점 멀리서까지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김서방,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지금 꿈을 꾸나? 장사가 이렇게 잘 되어도 되는 거야? 나도 그동안 식당일 다니면서 장사 잘 되는 집 일해줘봤지만 이렇게 잘 되는 건 처음 보네. 아유 세상에, 이 정도 매출이면 웬만한 식당 한 달 매출이잖나. 장모님, 제가 잘 될 거라고 했잖아요. 일단 음식이 맛있으니까 다들 알아보시는 거죠. 그래도 저도 이 정도로 잘 될 줄은 몰랐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잘 되니까 다행 아닙니까? 가게가 잘 되다 보니 직원 쓰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결국 저까지 나가서 가게를 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픈 초기에는 제가 짬나는 대로 정산하고 손님 응대를 도와드렸는데 손님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 사람도 더 쓰고 제대로 관리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결국 제가 회사를 퇴사하고 장모님과 동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 싶더군요. 어차피 회사 다니면 오늘 내일 하는 목숨인데 저도 그냥 몇 년 빨리 퇴직한다 셈쳤습니다.
그렇게 제가 장모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장사는 점점 더 잘 되었고 저희 가게는 유명 대박 맛집으로 알려지며 방송에까지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순익은 아니지만 하루 매출이 1,000만 원을 훌쩍 넘기다 보니 지금 벌이는 회사 다닐 때랑 비교할 수도 없죠. 제 주변 지인들은 저더러 돈벼락 맞았다 그럽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포장이나 밀키트까지 판매해서 매출에 큰 타격도 없었네요. 식구들이 동업을 하면 많이들 싸운다던데 저희는 아주 궁합이 잘 맞는 듯 합니다. 손발이 척척 맞아서 여태 싸울 일 한 번 없었네요. 돈도 많이 벌어서 좋지만 무엇보다도 장모님이 좋아하셔서 참 행복했습니다. 장모님도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참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으시네요. 오히려 이제는 장모님이 저한테 용돈을 챙겨주시고 외제차도 사주셨어요. 해주시는 그 마음이 뭔지 알기에 마다하지 않고 잘 타고 다닙니다. 저희는 모자가 운영하는 가게로 알려지며 가게에서 어머니 사장님, 아들 사장님 그렇게 불립니다. 주변 상인분들도 다들 저희가 모자지간인 줄만 아시죠? 그래서 장모님 부르는 호칭도 바뀌었네요. 엄마, 12번 테이블 2인분 주문이요.